한국이 움직이자 중국이 멈췄습니다. 서해 바다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하나둘씩 떠오르던 어느 날, 중국은 그저 해양 확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국의 위성 데이터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죠. 잠수 드론형 초저주파 구조물, 통신 교란 시설, 위성 유도기지. 그 어느 하나도 공식 외교 채널에 보고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나토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떤 속도로 밀고 들어오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바다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크레인입니다. 한때 미국 국방정보국 아시아 전략부서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전 지도를 볼 때마다 숫자만 보게 되더군요. 좌표, 전력 분포, 반경 안미사일 사거리, 해상 교전 대응 시간. 감정 따윈 사치였죠. 그게 저를 정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저는 그 평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감정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때문이었죠. 처음엔 정찰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 북부 해역에 불법 구조물을 연속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정보. 공식적으로는 민간어로 플랫폼이지만 군사용 전초기지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평범한 군사행동이 아닌데 처음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감정을 배제하라. 분석가는 예언자가 아니다. 늘 하던 자기 암시를 되뇌었죠. 그런데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의도가, 음모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불안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구조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그 인근 해역에 해경과 준군사 조직을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례 없는 무인 수상정의 이동 경로가 포착됐습니다. 지도 위에서 무인기가 이동하는 궤적은 이상하게도 돌연선과 겹쳐졌습니다. 1차 돌연선. 대만, 필리핀, 일본을 잇는 중국의 해양 전략 전선선. 그중 북단에 위치한 바로 한반도 앞바다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전 포석이었다는 걸요. 군사훈련도 어선보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장을 설계하는 선이었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략 지도에는 여전히 한국은 북한 대응용 기지로 분류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위치는 중국을 찌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칼끝이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 그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저 나라는 과연 여전히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일까?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날 이상한 습관 하나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도 한 장을 책상에 엎어놓고 바라보는 버릇이었습니다. 보통 전략가는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전장을 설계하죠.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지도를 180도 뒤집어 보는 벽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구조가 갑자기 선명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한반도 주변 전략 지도를 뒤집었는데 갑자기 제 눈이 멈췄습니다. 뒤집어진 지도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고 길쭉한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해, 동해, 남해를 포위한 바다 위에 떠있는 전함, 아니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보였어요. 군산, 평택, 오산, 성주, 강릉, 제주. 그 모든 기지들이 마치 항모 가판위 전투기처럼 나열된 전투 모듈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시뮬레이션 공식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단순한 해외기지가 아니었고 오산 공군기지는 지역 정찰 기지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 작전을 조율하는 관제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치는 떠있을 수는 없지만 침몰도 하지 않는 항모 체계와 똑같았습니다. 불침 항모. 그 말은 수년 전 브룩슨 전 사령관이 은유처럼 꺼낸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모를 물 위에 띄울 수 없다면 땅 위에 건설하면 됩니다. 그 당시엔 많은 이들이 웃었습니다.
브룩슨, 또 감정 섞인 표현 쓰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땐 그 말을 이해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형도 기지 배열, 기상 영향, 연료 수급, 민간 항로. 그 모든 정보들이 저를 한 문장으로 이끌었어요. 이건 단지 유사시 유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군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 전진 항모였던 거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선 여전히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작은 파트너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중국 대응은 일본에서 시작돼야지. 한국, 북한만 아니면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말이 군내 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걸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불침 항모라는 표현이 생존의 필사적인 구조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갑판 위에 70년을 걸쳐 철판을 덧대고 엔진을 달아놓은 요새였어요. 중국이 왜 서해 구조물을 찍기 시작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들은 항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침몰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무리 지도를 뒤집어보고 공군기지를 점 찍어도 한국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설치 현황, 위성 좌표, 반경 내 해상작 전속도, 중국의 전력 전개 가능성, 해경 배치 방식, 그리고 평택기지에서 오산까지의 전투기 이륙거리. 왜 지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지? 이건 한국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혹시 내가 미국을 설득하려는 분석이 된 건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들기 위해 일부러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한국 내 반미 시위, 2006년 평택기지 확장 반대운동, 2018년 방위비 분담 협상 파행,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전작권 전환 요구. 이게 한국의 본 모습이야.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나라. 동맹이라기보다 이용 가능한 임시 파트너일 뿐.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전략국 내에선 이런 프레임이 주류였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좋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일본과 달리 협조가 예측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들은 늘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분석할 때면 늘 필요하지만 위험한 카드 정도로 평가하곤 했죠. 그런데도 계속 마음 한쪽이 저를 붙잡았어요. 수치로만 본다면 일본이 훨씬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기지수도 많고 전략적 거리에서도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왜 중국은 서해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걸까요? 혹시 한국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던 순간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브룩슨 전 사령관. 그와의 인연은 4년 전에서 끊겼습니다. 당시 저는 전략국에서 지독할 만큼 이성적인 자로 불렸고 그는 위험할 만큼 감정적인 장군으로 평가받았죠. 우리는 늘 충돌했고 결국 같은 방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시 그의 이름을 검색하게 된 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퇴역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민간자문 형태로 미군 내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는 말없이 제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를 찾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선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당신도 한국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게 실패였죠. 그런데 대화는 제가 준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서해를 어떻게 보지? 브룩슨 장군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그대로 답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선점 행위. 미군과의 충돌 사전 포석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는 조용히 웃더군요. 그 분석은 15년 전에도 나왔던 거야. 지금 너는 아직도 그곳이 단순한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에 저는 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전략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해, 거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줄줄이 무너지는 거라고. 머리가 번쩍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전략 요충지라고 생각했지. 전략 붕괴의 기점으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중국이 그 바다를 밀고 들어오는지 아나?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비꼬듯 말했어요. 침몰하지 않는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만든 항모야.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곳이지. 순간 제가 모니터 위에서 그려본 기지 네트워크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덧댄 가판이었고 그 위에 박힌 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이었으며 그리고 매년 한치도 틀림없이 조정되는 정밀 항로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다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수치와 전력, 작전 계획이 너무나도 허망해 보였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떠있는 함정을 바라보며 왜 그게 물에 안 빠지는지를 궁금해했던 거야. 하지만 그건 물 위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뒤를 지키는 방파제였던 거예요. 브룩슨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길 의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브룩슨 장군과의 대화 이후 제 내면의 균형은 무너졌고 지금 쓰는 이 보고서 하나로 전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임시 저장만 해둔 채 본부에 직접 현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사유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이상으로 현장 진단이 필요함. 보고서 내용의 전략적 영향이 극도로 중대하므로 한국 내 주한미군 시설 직접 확인 필요. 그걸 올리자마자 곧장 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한국이 그렇게 중요해졌나? 이미 중요했던 걸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 국방정보국 회의실. 제가 직접 요청한 주한미군 전략 태세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숫자들이 줄줄이 화면에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전부 허상처럼 보이더군요. 결국 제 차례가 됐고 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본 전략 분석은 기존과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중국의 해양 팽창을 가장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단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동료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야? 보고자들은 사실만 말해야지 왜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 비난 섞인 시선 속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개념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영토가 아닌 바다의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상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지금 미 의회 보안 브리핑 보고도 미뤘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현장부터 봐야 합니다. 당신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어. 그날 밤 한국행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공식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현장을 봐야 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손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방탄조끼도 없었고 작전 지도가 들어있는 브리핑 키트도 없었죠. 도착 첫날 가장 먼저 찾은 건 경기도 남부의 훈련장이었어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없는 시대에도 어떻게 이런 수준의 대비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한창 진행 중이던 훈련은 화생방 방호부터 방공망 피난, 가상 드론 공격 대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예상은 전시용 시범 훈련 정도였는데 현장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모의 공격 3분 만에 수백 명이 반경 200m 외로 이탈했고 드론 정찰 영상을 기반으로 구조 절차를 자동 실행하더군요. 이건 무슨 나라지? 그 다음 날은 오산 공군기지였습니다. 하루 4회 이상 출격하는 F-16 전투기들의 스케줄, 이착륙 간격 90초 미만의 작전 훈련, 그리고 지상정비대의 2분 30초 무장 교체 시연까지. 모든 것이 속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았던 어떤 군사기지도 이만큼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감각을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정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틀간의 짧은 현장 일정 중 오산, 평택, 군산을 돌며 총 3개 기지와 2개 민간 훈련장을 확인했는데
단 한 번도 쇼윈도 훈련 같은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대령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 그 흔적은 이제 책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 전쟁을 기억이 아닌 유전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저녁 작전훈련 참관을 위해 다시 이동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건 한미연합 긴급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이었고 공식 명칭은 전구 전개형 합동방위 모의작전 시연, 길고 복잡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부르더군요. 중국이 움직일 때 우린 몇 초 만에 응답할 수 있냐를 보는 거죠. 정확히 오전 10시 3분, 경고 사이렌이 울리고 작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VIP 관측소에서 미군 측 브리핑 장교와 함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평범했어요. 항공기 이륙, 유도탄 연동, 지상 무장 재배치. 모든 게 전형적인 모의 대응 훈련 같았습니다. 그런데 7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지휘통제실 내 정보지원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측이 GPS 간섭을 감행한 가상 상황이 삽입된 겁니다. 통신은 지연되고 실시간 위성 영상 전송에 오류가 생겼고 미군 장교조차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예고에 없던 변수인데. 그가 중얼이는 순간 한국군 장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3차 데이터망으로 전환하십시오. 기상 조건상 F-35는 공중유도 대신 자율경로로 기동합니다. 육군 7사단은 강릉선 넘기 전에 시흥방어선을 열고 예비사단은 바로 고향으로 정렬. 몇 초도 안 돼서 지휘체계가 플랜 B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첫째, 이들은 단 한순간도 미국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것. 둘째, 그들은 미군 없이도 실시간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 브리핑 장교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국군이 2단계까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수 있을 줄 몰랐네요. 저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못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었던 거고, 그들은 우리가 떠날 걸 대비해서 이미 스스로 살아남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 대기실에서 작전 책임자였던 한국 공군 대령을 만났습니다. 마른 체구에 웃음기 없던 그 대령은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문님, 한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70년 전부터 계속 전시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믿어온 전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느꼈습니다. 전쟁이란 건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멈추질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다음 날 아침 경기 북부 지역의 소규모 전방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된 공식 일정은 아니었죠. 오산 훈련 현장에서 만난 한 연락 장교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숫자 말고 진짜를 보시려면 여길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적된 위치는 DMZ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초소 인근. 공식 지도에도 위치 비공개로 처리된 시설이었습니다. 미군은 물론 외부 인사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지역이죠. 아침 6시 40분,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방에 주둔한 한국군 부대가 전원 전투대기 상황을 실전처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심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가 포대 통신망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급 간부가 외쳤습니다. 전 구역 통신 두절. 긴급 수동 명령 실시. 갑자기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고 현장에선 수기로 좌표를 공유하며 실제 155mm 포 방향 수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속도였습니다. 통신도 레이더도 자동화 시스템도 꺼졌는데도 포병들은 손에 익은 듯 마치 암기하듯 모든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1990년대 방식인데 어떻게 이걸 아직도 숙달하고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였고 옆에 있던 한국군 장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장 오래된 방식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군요. 전장 한가운데서 전기가 끊기고 장비가 멈추고 연락망이 닫혀도
이 병사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 매뉴얼은 기술이 아니라 몸과 머리에 박힌 생존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늘 기술로 전쟁을 지배한다고 자부했지만 이곳에선 기억과 반복이 전장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대장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우린 이미 70년째 그 상황을 상정하고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두렵진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이 수백억 달러짜리 전략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지도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나는 무너져도 나라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라는 걸요.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선과 전술, 무기 체계로만 보였던 이 땅이 오늘은 누군가의 집이자 삶이자 오래된 기억의 자리처럼 다가왔어요. 처음 이 나라를 분석할 때 가성비 좋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주둔비, 북한 견제 효과, 적당한 거리, 그리고 미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항과 항구. 전부 다 숫자였고 전부 다 교환 가능한 항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뭐길래 그 흔한 무기 자랑 한 번 하지 않고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은 걸까요? 평택 숙소에 도착한 뒤 우연히 한 공군 중령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고 오산 기지에서 정밀유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였죠.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는 미국의 위력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준비하죠. 늘 스스로를 의심하면서요. 가장 두려운 건 이제 우리도 강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온 나라였어요. 정확히 그날 밤 회고록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정신을 가진 나라였다. 지금까지 수십 개국의 군사기지를 다녀봤습니다. 이스라엘, 폴란드, 리투아니아, 바레인, 우크라이나. 모두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이 달랐던 건 그들이 생존을 위해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논리로만 따지면 한반도는 지옥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북한이라는 핵무장 국가와 마주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둘러싸고 있으며 미국과도 언제든 갈등이 터질 수 있는 구조. 그런데도 이 나라는 한 번도 스스로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해답은 기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기억했고 가난을 기억했고 외면당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전쟁은 기술로 이기지만 전쟁을 막는 건 기억입니다. 그게 이 나라가 가진 진짜 방패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강한 게 아니라 전쟁을 잊지 않아서 강한 겁니다. 평택기지 마지막 날 브룩슨 전 사령관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왜 침몰하지 않는지 알겠습니다. 이곳에는 무기가 아니라 기억과 정신이 있었더군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그 누구도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핵심이다. 중국 견제의 본진이 한국이라고. 분명 조롱도 받을 테고 어떤 동료는 감정에 휘둘린 보고서라고 평가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장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귀국 준비를 하며 머릿속에 단 하나의 목표를 새겼습니다. 이젠 한국을 방어선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이젠 한국을 중심선으로 설명하겠다. 귀환 전 마지막 일정은 서울의 어느 국방전시관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던 그 아이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서 있더군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소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다면 저도 싸웠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이유를 기억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선 언제든 철군이 정치 도구로 오르내립니다. 더 이상 우리 돈 들이지 말자. 주한미군 주둔은 낭비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이해 못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엔 지켜달라는 부탁이 없었고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떠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각오만 있었을 뿐입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붐비는 거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강 위 다리들. 모두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정보국 제5전략 분석실. 보고서를 들고 복귀한 첫날, 동료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 무관심이었습니다. 한국, 북한 미사일 문제지. 너 김정은 다뤘던 팀이었잖아. 정작 제가 꺼내려는 말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한국은 지금 중국의 확장 전략을 억제하는 유일한 작전 플랫폼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힘으로요. 예상대로 전략부 수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성으로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한국과에 감동받았다는 이유로 방위 라인을 재설정할 순 없어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떠날 때를 대비해 자신의 독자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못한 일이에요. 수석은 눈을 치켜뜨더군요. 그럼 한국이 미국 없이도 전쟁 억제가 가능하단 얘기야?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게 준비했단 얘기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회의는 냉랭하게 끝났고 저는 본격적으로 내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 수정 지시가 떨어졌고 몇몇 문구는 아예 삭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 미국보다 앞서 대응하는 한국. 이 모든 문장이 감정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안도할 수 있는 말만원 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있던 저를 찾아온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던 분석관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내 보고서 감명 깊게 봤어. 하지만 아무도 널 지지해주진 않을 거야. 한국이 미국을 지켜준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 자존심 상한 말이거든. 그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다른 직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장의 목격자. 그리고 미국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의 전달자. 보고서가 반려된 지 3주 뒤 비공식 초청을 받아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내에선 아무도 그 발표를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이름이 발표자 명단에 실린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죠. 제 세션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한국, 잊혀진 억제선인가? 혹은 가장 조용한 중심축인가? 40분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훈련, 예비군의 체계적 편성,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없는 충돌, 그리고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움직이던 젊은 병사들의 손끝과 눈빛.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DIA 내부 회의에서 말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동맹이나 위기국가가 아닌 전략적 독립축으로 언급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 왕립 합참대학 소속 전략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지옥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들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요? 아니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제 발표는 몇몇 해외 군사 전문 저널에 요약 게재되었고 며칠 뒤 국방대학원 포럼 공식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요새다. 그리고 그 요새는 떠있지 않아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제가 그 보고서에서 삭제당했던 문장이 지금은 세계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 정확한 묘사로 통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공식 감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미국에서 혼자 외치던 말이 아니라 이미 한국이 자신 안에서 오래전부터 믿고 있던 진실이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때 미국의 원조나 받던 나라 아닌가요?
세계를 주도한다고 자부하던 미국의 최고 IT 전략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시스템, 국가 운영 철학.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의 오만은 박살났고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결국 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본 건 기술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도시, 생각하는 행정, 먼저 반응하는 국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들. 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셉 맥퍼슨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넘게 정보기술과 공공시스템 컨설팅을 해왔어요. IBM 아시아 전략본부 임원, 미 국토안보부 스마트 행정고문, 세계은행 디지털혁신 위촉 컨설턴트로도 일했죠. 전 세계의 느린 정부들을 고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행정 속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도시 인프라에 IT를 입히는 전략을 짜는 거죠. 지금까지 제 지식과 경험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최고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런데 2023년 여름 본사 CEO의 지시로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나라는 한국. 한때 제가 반도체 조립이나 잘하고 BTS만 유명한 아시아의 중간 국가쯤으로 여겼던 나라죠. 한국이요? 왜 거길 가십니까? 그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출장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 동료들이 던진 첫마디였어요. 실리콘밸리 본사의 그들 표정엔 농담 반, 비웃음 반이 섞여 있었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을 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배운다고. 그만큼 저는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1950년대 전쟁으로 무너졌던 나라, 원조와 지원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나라, 미국의 헌 옷과 밀가루로 연명하던 국가. 머릿속의 한국은 여전히 그런 이미지였어요. 출장 명령서를 보니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과 전국 통신망, 고속도로 연계체계를 현장 점검할 것, 한국 정부의 디지털 처리 속도, 국민 적응력, 클라우드 기반 행정 환경 분석 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솔직히 이런 항목들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무슨 행정 속도를 분석받을 만한 나라란 말인가. 게다가 출장 기간은 2주. 본사 CEO가 직접 지시한 특수 임무였기에 거부권은 없었죠. 억지로 수속을 밟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저녁을 먹었는데 그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한다며. 가면 많이 뛰어다녀야 할 거야.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그땐 몰랐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5G 인프라 전국 커버리지 98.5%, 온라인 행정 서비스 만족도 OECD 1위, 고속도로 연계형 IT 관제 시스템 도입률 95%.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이건 그냥 홍보 자료겠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공항에선 별 기대가 없었어요. 웬만한 나라들은 관문인 공항만큼은 잘 꾸며놓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식을 뒤엎은 건 속도였어요. 입국 수속을 시작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한국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됐어요. 따로 설정한 적도 없는데 초고속 네트워크가 마치 공기처럼 깔려 있었죠. 속도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다운로드가 920메가비트, 업로드는 700메가비트를 넘겼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건 실리콘밸리 제 집보다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아닌 AI 기계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얼굴 인식이 동시에 이뤄졌고 지문까지 자동으로 인식됐죠. 전체 과정이 불과 90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직원도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압도적인 속도로 지나갔죠.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앱 하나로 차량 호출, 결제, 운행 경로 확인, 기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됐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영수증이 자동 전송됐고
기사 평가까지 시스템에 연동됐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시스템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보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서울의 도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건물들이 정렬된 채 서 있고 도로망은 전국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하는 혈관 같았죠. 주변 빌딩 외벽엔 전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정보를 송출했어요. 그 순간 내가 한참 착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긴 뉴욕보다 빠르고 도쿄보다 정돈되어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보다 디지털화가 훨씬 앞서 있었죠. 그저 성장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던 나라에서 진짜 문명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건 이런 첨단 기술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죠. 이게 그들에겐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행정센터를 방문했어요. 미국 정부기관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해온 경험으로 자신 있었죠. 그런데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접수 창구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어요. 대신 각 층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민원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대기표를 뽑고 실시간으로 처리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죠. 궁금해서 직접 테스트해봤어요. 서울시청 모바일 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접수했죠. 사진 한 장 올리고 위치 정보 입력, 접수 버튼 클릭. 그러자 7분 뒤 담당자 메시지가 왔고 21분 후 처리 완료 통보를 받았어요. 접수부터 확인, 처리, 통보까지 단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였어요. 미국의 어느 행정기관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전 국민에게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근처 커피숍에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능숙하게 태블릿을 다루고 계셨죠.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니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집 매매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중이에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 돼서 편해요. 그분의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디지털 약자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선 무색했어요. 기술에 약하다는 세대조차 정부 시스템과 앱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공기관 문의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자동 연동되더군요. 전화 통화 없이, 기다림 없이 실시간으로 민원 결과가 통보되는 국가.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국민이 적응 못하면 의미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담당 공무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보다 시스템이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앞세우기보다 시스템을 사람보다 먼저 준비해 놓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누구든 나이 상관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일정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했어요. 한국의 철도와 고속도로망, 그리고 그 안의 통신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저는 미 서부 고속철도 프로젝트 기술 검토위원으로도 일했어요. 철도망에 대해선 나름 전문가였죠. 서울역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표 구매부터 승차 안내, 보안 검색, 탑승까지 전 과정이 비접촉, 무인 시스템이었죠. 외국인용 앱으로 표를 예약했는데 실시간 좌석 배정과 경로 변경이 AI로 자동 조정되더군요. 심지어 열차 도착 전에 도착 예정이란 알림까지 왔어요. 열차에 타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건 네트워크 상태였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될까?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670mbps, 업로드 430mbps. 달리는 열차에서 이 정도면 미국 어느 건물 안보다 빠른 수준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좌석 앞 스크린엔 실시간 열차 위치, 예상 도착 시간, 연결편까지 표시됐어요.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 곳곳에 통신 기지국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나라가 속도를 가능케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국가의 모든 신경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 도착하자 또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AI가 최적의 환승 경로를 제안했고 택시는 자동 배차, 버스는 실시간 위치 표시, 역 안무인 커피 머신도 스마트폰 페이로 작동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토교통부 산하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종합상황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전국 고속도로 흐름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죠. 수십 개의 화면에 실시간 CCTV, 차량 흐름, 사고 감지, 긴급 차량 자동 우선 배정 시스템이 연결돼 있었어요. AI가 사고 가능 지역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드론까지 자동 출동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그냥 도로가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야. 미국은 여전히 각주가 따로 도로를 관리하고 정보 공유도 느리며 사고가 나면 전화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앙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대응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나라였죠.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이렇게 수정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도로나 철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기술 플랫폼이다. 속도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이들은 이미 전체를 연결한 다음에야 출발한 것이다. 이 나라가 빠른 나라로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통신 속도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달리고 있었어요. 부산시청 디지털행정지원실에서는 현장 시연을 경험했어요. 첫 실험은 산불 신고였죠. 제 휴대폰으로 산불 의심 사진을 찍어 전송했더니 단 1분 만에 관할 구청 대응팀에 자동 통보됐고 5분 후엔 드론 출동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과 소방차 출동까지 연계되는 보고서까지 동시에 올라왔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캘리포니아 산불 때 지역 경보 시스템이 작동 안 해 많은 주민들이 대피도 못한 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응 시나리오 자문위원이었는데 사람이 판단 후 움직인다는 전제 때문에 항상 늦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국가가 먼저 의심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반응했죠. 행정 업무 전반에서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가 정착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긴급 지원 시스템이었죠. 제가 부산시청에 있을 때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가 가진 긴급 의료 지원 앱이 자동으로 응급 신호를 보내 근처 병원, 구급차, 행정지원센터까지 동시에 연결됐죠. 병원에선 이미 그의 의료 기록을 열람했고 담당 공무원은 즉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등록하더군요. 제가 물었더니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기에 처하면 우리 시스템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씩 따로 움직이면 늦기 때문이죠. 기술은 어디에나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도입했죠. 하지만 그 기술을 국민 한 사람의 삶에까지 적용해 실질적인 보호와 응답으로 연결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한국이 유일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때 가장 가난하고 위기 앞에 가장 많이 쓰러졌던 이 나라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가난했던 시절엔 늦으면 죽었고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졌으며 느림은 곧 실패였다는 교훈이 이 나라의 기술 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은 느리게 판단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어떤 위기든 실행부터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국 전쟁 당시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무너진 폐허, 포탄 자국 선명한 콘크리트, 굶주린 아이들이 앙상한 몸으로 밀가루 포대 나르는 흑백 사진들. 이 사진들과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은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시간에서 출발한 나라가 지금의 속도와 문명을 갖게 됐을까요? 다음 날 광화문 전쟁기념관을 찾아갔어요. 한쪽 벽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낸 후에 반드시 뛰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나라가 빨라야 했던 진짜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념관을 돌면서 전후 복구기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포크레인도 없이 손으로 땅 파고 망치 하나로 철도 깔고 찢어진 손으로 발전소 만들던 사람들. 그들은 기술을 몰랐지만 놓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자식 세대가 이 절박함을 속도로 바꿨죠.
아버지 세대가 땀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아들 세대는 그 위에 시스템을 올렸고 지금 세대는 그 시스템을 디지털 문명으로 진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가장 늦게 출발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 기념관을 나오며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본사 회의에서 저는 종종 늦게 시작한 기업이 꼭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유를 이해한 자가 가장 빠르게 도착하죠.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이 문장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지구상 거의 유일하게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국가였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왜 우리가 가난했나? 라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든 빨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부터 내렸죠. 이 나라는 더 이상 기술을 가져다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국민을 위해 먼저 움직이게 만들며 그 결과를 실생활의 속도로 증명하는 나라였죠. 서울역 앞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의 말이 잊히지 않아요. 우린 느리면 못 살았어요. 빨라야 살았고 지금도 빨라야 버텨요. 그분 손은 거칠었고 표정은 편했지만 말 속엔 살아낸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세종시 행정안전부 중앙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국가 운용의 철학을 설계하는 두뇌 같은 공간이었죠. 센터 이사관이 들려준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미국에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불필요한 서류, 복잡한 절차, 한 번의 행정에 수주가 걸리는 현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당연하게 여기는 공무원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그걸 국민의 존엄을 위해 쓰지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는 시스템 하나, 기계 하나에도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서울시청에서 만난 담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겐 누군가 불편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국가의 도리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늦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한국은 기술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시민들은 기술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요. 행정도, 교통도, 통신도, 구급도, 세금 신고도. 모든 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필요한 순간엔 가장 먼저 달려오죠. 이 나라는 시민은 국가의 고객이라는 유럽식 개념보다 더 깊은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국민은 국가의 가족이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늦는 걸 죄로 여기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며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건 예산이나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정신적 긴박함이 없었던 거죠.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에도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연구원의 설명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기술 채택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느린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불편함을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불편함을 빨리 없애는 게 미덕이죠. 그 말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미국 사회는 종종 인내와 과정을 중요시해요. 시스템이 늦어도 그건 민주적 절차의 일부라고 여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불필요한 기다림은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그건 곧 국가의 책임 회피로 보는 거였어요. 정부 연구기관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더 놀라운 말을 들려줬어요.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설계할 때 국민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이란 원칙을 지켜요. 정부 앱은 국민이 원하기도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교통 시스템은 운전자가 판단하기도 전에 위험을 피하도록 해요.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언제나 더 빠르니까요. 이건 미국의 시스템 설계 철학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최대한 빠른 정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서울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 책임자가 한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함께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으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며 정부는 시스템을 개편했어요. 그 위기를 통해 한국은 속도가 생존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움직이면 늦고 함께 움직이면 빠르다는 원칙을 국가 시스템에 심었어요. 한국의 행정, 금융, 의료, 교통 시스템이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제가 방문한 동안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도심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 출동과 동시에 교통센터는 해당 도로의 신호를 자동 조정했고 주변 시민들에게는 즉시 안전경보가 발송됐어요. 근처 병원은 이미 대기 체제에 들어갔고요. 이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이뤄졌어요. 미국에선 이런 통합된 대응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정보 공유도 느리죠. 그런데 한국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든 부처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층은 어떻게 적응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의 디지털 배움터를 방문했어요.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공간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사용하시는지 여쭤보니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정부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우리 세대가 쓰기 쉽도록 앱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배움터도 열어주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빨리 배우라고 하니까 나도 열심히 배웠지. 미국에서 본 노인 디지털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의 노인들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노인들은 마치 뒤처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었죠. 배움터 강사가 설명해준 내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노인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부 앱이나 키오스크를 만들 때 노인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의무화했어요. 글자 크기부터 버튼 위치까지 모든 것을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죠. 그래서 지금은 70대 어르신들도 모바일 뱅킹을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누군가를 뒤에 두고 가는 속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빨라지는 속도였던 거예요. 마지막 일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보안 체계의 수준이 미국의 군사시설과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생체인식, 다중인증, AI 감시 시스템까지. 이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죠. 관리원의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디지털 심장부입니다. 전국의 행정, 복지, 세금, 의료, 재난관리 데이터가 모두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분석되어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데이터 센터는 많지만 이렇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는 없었어요. 각 주,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사이의 호환성은 늘 문제가 됐죠.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많은 비효율을 겪었습니다. 부처마다 다른 시스템, 서로 공유되지 않는 데이터.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민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은 단지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국가였어요. 행정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형 행정입니다.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준비해두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 신청서가 발송되고 실직하면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국민이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우리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는지 깊이 생각했어요. 기술은 있었고 자금도 있었어요. 부족했던 건 국민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철학이었을까요? 마지막 날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철학을 이해하는 내용이었죠. 이 나라의 시스템은 국민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처리 속도, 교통 시스템의 흐름, 의료 서비스의 반응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다림 없는 국가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모든 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처럼 기술력 과시나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서울의 한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림에 낭비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엔 독립을 기다렸고 전쟁 이후엔 복구를 기다렸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빨리 하자는 거죠. 그 말이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단지 빠른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않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제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기술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공동체 전체가 지각 없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정신으로 가둬두고 철학으로 지휘한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짓는 마음의 속도 때문일지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는데도 심각한 교통 정체가 없었어요. 실시간 차량 흐름을 분석한 내비게이션 덕분에 기사님은 말없이 최적 경로로 가고 계셨죠. KTX, 행정, 통신, 재난 대응, 노년층의 앱 활용 능력까지. 제가 2주간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세대가, 한 민족이 땅을 딛고 버틴 시간들이 만든 결과였죠. 공항에 도착하자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출국 절차 안내 알림이 떴어요. 보안 검색부터 탑승구 안내, 항공편 체크인까지 모두 모바일 하나로 끝났죠. 미국에서 정부는 늘 거리감 있는 단어예요. 시민은 정부에 요구하고 때론 싸우며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죠.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1997년 IMF 시절 한국 뉴스를 떠올렸어요. 전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고 거리에서 손편지와 도시락을 나누며 국가부도를 막아내던 모습. 그때 미국은 그 나라는 끝났다고 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상처받았던 나라.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시스템과 철학을 동시에 갖춘 가장 빠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니다. 그건 결코 기술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생존을 걸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란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야 할 나라가 아니다. 이미 앞서 있고 이미 도착했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국가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기술보다 깊은 존경을 보낸다. 한국을 처음 올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거길 왜 가냐고.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과거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